네, 정치권이 어렵게 국회 정상화를 이뤄낸 가운데 여야가 잇따라 정치개혁 또 정치혁신을 강조하면서 당내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정치권의 혁신 논쟁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국회가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혁신 논의를 늦출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정치권의 혁신 논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또 국회 정상화가 지난 화요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길었던 전국 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 실종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 몰락이 가져온 결과였죠. 네.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을 제정해서 진상 규명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네. 뭐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약간 두 가지 면에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야가 네. 공통으로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당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은 대참사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돼 놓고 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질질 끌려졌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정도 협상을 하려고 저렇게 장기간 공전을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엄밀한 의미에서 좀 화가 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게 모두 다 이게 정치권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정부가 굉장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유병헌을 포함한 청해진 해운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모두 알지만 네. 이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네. 단순한 사법 체제를 흔들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치적 결단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세월호 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우리 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청와대,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을 만나서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네. 위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적고 무조건 그냥 정치만 잘못했고 행정은 굉장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 무능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또 정부는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의 당사자인데 그러질 못했고. 그런데 보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또 조종하는 제3의 그 세력이랄까요. 언론 인사들이나 또 시민사회 단체분들의 어떤 중재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았나.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 교수님? 현상은요, 우리가 네.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서 네.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 지금 언론의 양극화 문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단체의 정치 권력화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 시민단체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non-government organization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한 정파에 옥매이지 않고 네. 여야를 모두 질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시민단체 자체가 이게 이념적으로 완전히 극단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정파적으로 비춰질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과거에 그 시민단체라든지 원로분들이 사회적인 쟁점이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중립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 해결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실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은 표피적인 겁니다. 네.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같이 이 엄청난 우리 참사에 대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가 정책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과거의 여야가 말이죠.
첨예한 대립을 이룬 적이 많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현재 대통령이 2006년 1월 달에 한나라당의 당 대표였어요. 그랬죠. 그때 그 네.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53일간 엄동설안에 장애투쟁을 했습니다. 네. 이 사학법 재개정으로 장애투쟁을 53일간 했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엄청나게 강도가 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풀었느냐? 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고 통해서 네.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집권 여당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런 그 사회단체 원로분들이나 네. 우리 시민단체들이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고 네. 야당과 우리 저 시민단체 분들은 세월호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해법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아주 나쁜 구조였었죠. 네. 여하튼 간에 뭐 타결은 되고 또 국회 정상화가 됐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정치권의 개혁 또 혁신을 지향하는 모임들 이게 당내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혁신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네네. 이 모임들 과거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많았죠. 그 뭐 당장 기억나는 게 뭐 야당 시절에 새누리당 야당 시절에 국가혁신위원회 이해찬 네. 총재가 한 것도 있었고 예. 아주 가깝게는 2012년 8월 달에요. 네. 한나라당의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예. 그 박근혜 예. 대선 후보가 안대희 대법관을 예. 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쇄신 그때 뭐 특별위원회.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실패했느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혁신과 개혁을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의식해서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급조했군요. 이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약속을 싹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것은 이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만 개혁하고 나머지는 개혁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개혁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의식 개혁도 있어야 되고 뭐 정치, 경제 모든 이 개혁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1890년에서 1910년까지 미국의 우리와 비슷한 혁신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 혁신을 통해서 미국이 보수 정치에서 벗어나서 아주 합리적인 정당 체제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찔끔찔끔 국회법 뭐 예를 들어서 손질하고 네. 뭐 정당법 손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지금 손질하면서 개혁을 해요. 네. 근데 개혁은 전반적으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강구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꼭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이 개혁이 변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정당 내에서 특정 세력이 마치 자신은 개혁의 주체고 나머지 비주주는 개혁의 객체인 것처럼 네. 이러한 그 혁신과 개혁을 당권 유지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포석으로 그동안 이 혁신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나중에 결국 되면은 계파 간에 적당한 타협을 해서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거가 2016년도 총선 치러지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네. 이 혁신을 띄우기도 전에 네. 지금 뭐 서로 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뭐 박이 비박, 중심으로 친박, 했다, 네. 뭐 친박이 반발하고 말이죠. 친박, 비논 안 하지. 네. 이거는 벌써 개혁을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진정하게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1월이나 3월 내에서 벌어지는 혹시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세력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각도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네. 또 나가서는 지금 새누리당은 비박인 그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과거에 네. 공천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한 거를
보복 공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이 개혁을 흔들어대면은 네. 제가 볼 때는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예. 의미에서 보면 이번 그 개혁에 대해서는 말이죠. 네. 의원들이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각오와 의지 없이는 저는 이 혁신 과제는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출범이 물론 좀 빨랐는데요. 네네. 명칭은 보수혁신위원회고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정치 실천위원회죠. 실천의 방점을 찍고 있고 여기 새누리당은 또 보수의 방점을 좀 찍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이 명칭에서 좀 드러나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차이가 있죠. 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의 방점은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보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재건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보수혁신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지금 보수가 2008년도 또 2012년도 총선 대선 다 이겼고요. 네. 실상공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치 보수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48대 52 구도가 지금 고착화돼 있어요. 네. 아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정당 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2년 후, 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 후보요. 야당 후보 지지자들 후보군의 총합과 여당 그 예상하는 후보 지지 총합을 합하면 야당 지지 후보군의 지지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수가 이렇게 안이하게 승리주의에 빠져서 혁신을 게을리 하면은 그건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정권 뺏긴다. 물론 이제 그 당내에서 홍문정 전 사무총장은 이 네. 패배주의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보수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보수가 참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고 지금 보수란 말을 좀 쓰기 꺼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네. 그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보수 혁신이라는 그것이 물론 아주 범위가 제한적인 거는 맞아요. 네. 일부 뭐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홍범표 지사가 네. 원희룡 전 지사죠. 분들이 이제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혁신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수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부패한 보수를 혁신하지 않고 나서는 혁신이 뭐 저는 뭐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수 혁신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계파 간의 갈등이로 인해서 예. 지금 국민들이 과연 저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 비대위 그 정치혁신 쇄신 실천위원회를 보면 초선 의원 중심으로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초선 의원들이 결국은 당을 재건하고 네. 새롭게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국민들과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야당이 하겠다라고는 가치가 실종돼 버렸어요. 가장 큰 거는 실천의 문제고 거리의 정치에 빠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원의 정치에 빠져 있다라는 이런 행태에 대한 변화를 줘서 일단 당을 재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다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속된 말로 꼴통 보수, 무슨 얼치기 진보 이런 것부터 좀 벗어 던져야만이 정권 재창출이나 당의 재건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네요. 지금 뭐 그 예.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싸가지 없는 진보에 부재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진보 정권이 정권을 따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핵심이지. 네. 싸가지 없는 진보를 진보 전체를 예를 들어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가 네. 마찬가지죠. 네. 보수도 지금 뭐 승리에 도취돼 있어가지고 네. 개혁 혁신을 거부한다면 수국골통이라고 하는 과거의 비난을 또다시 면치 못한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정당이 약간 그 혁신을 하는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네. 반드시 혁신을 해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혁신이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되고 또 불을 붙였던 문제가 바로 개헌 네네.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특히 이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시기죠.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이견차가 벌써부터 네. 드러나고 있고요. 네네. 뭐 윤상현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20대 총선 이후에 16년에 논의에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네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여당의 새누리당에서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우리 대통령도 예.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론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개헌이 시점과 그리고 더 나불어서 합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혁신을 얘기하면서 개헌론을 끌고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개헌 쪽에 쏠리기 때문에 네. 다른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정치 과정을 연구한 학자로서 두 가지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중임제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까?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다. 주의가. 그러면 4년 중임제라는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네. 정당이 정상화되고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없는 상태에서 네. 정당 정치는 지금 다 상실된 상태에서 4년 중임제를 만든다고 저절로 바뀝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네. 5년 단임제라도 대통령이 말이죠, 네. 정말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공감하는 정치를 하면은 5년 단임이라도 정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또 개헌 그것을 논의가 마치 제도의 네. 탓으로 보는 거죠. 그 제도의 탓이 아니라 예. 결국은 뭐냐면 국정운영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철학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네. 개헌을 하더라도 네. 4년 단임 중임제는 5년 단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헌법의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권을 국회에 준다든지 네. 감사원이 국회에 있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지. 예. 지금 단순하게 4년 중임제라는 얘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주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헌론이라는 것은 뭐 20대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네. 이거를 어떠한 시점을 두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도 개헌 논의가 10년 이상 끕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 경우 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봐야죠. 네. 개헌이라는 것이 정책 편의주의에 의해서 87년도 개헌 논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집선제 네. 개헌 네. 문제하고 이거가 모든 것이 돼가지고 5년 단임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환경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여러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돼야지 네. 단순하게 권력 구조 문제만 가지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개헌 논의에 대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 시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요, 또 정의당도 그렇고요, 이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네. 선거 제도가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이제 혼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 이 선거 획정이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국회에 있지를 않고요. 네. 이 아주 중립적인 단체에서 치러집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선거구 지역구 문제가 나와서 네. 특히 이제 선거구별로요, 상당히 인구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아주 지긋지긋한 이 지역 특권정당 체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뭐 그렇죠. 이정현 의원 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아주 나름대로의 그 업적을 이룬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호남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영남 지역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될 수 있도록 네.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를 늘려서 독일과 같은 권역별 그렇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 정당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경우에 지역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문제를 지금 여야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절대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양보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권의 대타협과 극적으로 새로운 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네. 정치신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진보나 보수나 다양한 가치가 같이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결단이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걸림돌이 된 게 또 각 당 내부의 친박계, 비박계, 강경파, 온건파, 친노, 네네. 비노 이런 분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의 계파 청산 주장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과연 없어질까요? 이게요, 제가 뭐 계파 정치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계파 네. 정치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비대화돼 있거든요. 네.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을 정당에게 지급한다는 걸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냥 정당에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이 커졌고 그 중앙당이 비대화되면서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당직 배분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주도권 싸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계파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비대화된 중앙당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파는 안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정치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 공천은 후보가 언제 선출되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치 과정을 나름대로 확실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당내 대통령 경선을 하게 될 때요. 이 당내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캠프에. 네. 그 캠프에 참여하면 끝나고 나면 내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와 힐러리가 경쟁을 하더라도 네. 선거 끝나고 힐러리파, 오바마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미국 같은 데는 이 후보들이 자기 자체의 캠프를 만들어서 선거에 심하지만 현역 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막아줘야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에 들어가서 뭐 조직위원장이다, 무슨 뭐 홍보위원장이다 맡고 나서 끝나서 떨어진 쪽은 끊임없이 이긴 쪽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계파 정치는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런 네. 의미에서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정말 극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미국식의 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서 공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 또 국회 개혁 문제 좀 짚어봐야 될 네. 텐데요.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특권 내려놓기 주장이 요즘 뭐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도 댓글에 달린 것 보면 국회의원분들 제발 좀 자신들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먼저 해라. 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거 특권 내려놓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요. 의원들이 어떤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저런 비리를 저질렀다. 네. 그건 저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보고 국민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특권 내려놓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정치 개혁을 하는 주체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자신의 이해관계가 딱 충돌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개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치 개혁을 할 때 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각 정당들,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은 의석수에 상관없이 모든 정당 한 사람만 참여를 합니다. 그 정치 개혁위원회에. 네.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 무조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뭐 특권 내려놓기 결국 마지막에는 국회 내 정치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변질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의원들을 심사해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윤리 자격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인을 줬지만 네. 결국 윤리위원회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 내에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은 외부 인사를 충원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국회가 무조건 따르게 하면 네. 특권 내려놓기 금방 없어집니다. 그 결정도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하게 돼 거잖아요. 있죠. 하게 돼 네. 이것을 지금 두 혁신위원회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원혜영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만나서 네. 물론 많은 개혁안이 있지만 네.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시작하자. 예.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국회법 특권 문제가 헌법적 사항이라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혁신위원장 그 비대위원장들이 조속히 만나가지고 네. 그동안 여야가 작년 12월 대선 때를 앞서서 정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먼저 약속하고 위원회를 저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해서 네네. 비판 여론이 고조가 네네. 되고 있는데요.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은 세비 올려주는데 국민들이 반대합니까? 놀고 반대 안 먹으니까 하죠. 문제지 않습니까? 네. 250일간 국회가 열렸어요, 작년에. 네. 그렇지만은 공전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법을 바꿔야 되냐면요. 네. 2월, 4월, 6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1일날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 9월 달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잖아요. 그저께 극적으로 타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놀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놀면은 자동으로 삭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비를. 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법제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늦게 심의하는 바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까지 갈 수 있는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랬죠. 그 책임을 예. 지고 세비를 다 반납하지 반납했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한 정신들이 필요하다. 일을 예. 하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게 아니라 법으로 세비를 자동 삭감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정치권의 혁신 논쟁과 또 개헌 논의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지대 정치학과 김영준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